명사특강이라는 내용으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좀 이해하고 나아갈 길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된 것을 큰 감사함으로 생각을 하고요. 협회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이런 사회 공헌의 하나 일환으로 이런 명사특강을 발전적으로 키워가고자 하고 이 명사들께서는 정말 좋은 내용을 이런 취지에 맞게 말씀해주고 사회 공헌을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같이 감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시작과 끝으로 연결된 건 에너지일 것 같고요. 아마 임춘태 교수님, 원장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고 배울 점이 지금 현재는 이제 광주 과학기술원 에너지융합대학원에서 에너지 전반에 대한 교육과 정책 같은 걸 하시고 특히 그 원장님을 아주 잘 하셨고 IEEE의 펠로우도 하셨고요. 대학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연구와 그리고 산업 현장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아마 특강도 어떤 분보다 재미나게 인문적 그 소양도 탁월하셔가지고 재미나게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박수로 임춘택 교수님의 명사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 개의 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휴먼 전환. 디지털 전환은 AI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꾸고 있고, 그게 이제 이 협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부분 관련해서도 역시 휴먼 전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메가 트렌드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전 세계적인 변화,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분야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중에서 이제 에너지 이 전환 관련해서 먼저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우리나라 선택,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6,500만 년 전의 지구 모습입니다. 지구의 이 거대한 소행성이 떨어져서 그때 이제 에, 세상을 주름잡던 공룡들이 전부 멸종을 하고 거의 다 멸종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살아남은 이 쥐같이 생긴 이 요게 있는데 이게 이제 메가코너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 생명의 역사를 한번 보게 되면요. 모든 공룡이 사라진 건 아니고 일부 살아남은 게 오늘날의 공통 조상의 시조새 일부가 살아남아서 지금 보시는 이런 우리가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이 닭이 실은 공룡의 그 후손이죠. 그리고 인류도 수십 종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살아남은 게 이제 우리가 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우리의 직계 조상이라고 우리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믿고 있었던 크로마뇽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직계 조상 아닐 거라고 믿어왔던 네안데르탈인 불과 3만 년 전이니까요. 인류가 1만 년 전까지 전에 이제 겨우 문명을 이렇게 일으켰으니까 인류 문명 일으키기 전 3배 정도까지도 이제 우리랑 같이 존재를 그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과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네안데르탈인의 그저 DNA가 다 우리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고 한 1에서 5% 정도 인종에 따라서 우리한테 이제 들어왔는데 여전히 지금도 미스테리가 네안데르탈인은 머리도 크고 그 힘도 세고 많은 면에서 그 크로마뇽인보다 훨씬 더 우수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대부분의 형질을 우리한테 못 물려줬는가? 그건 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틀림없는 건 뭐냐면 적응하는 자가 세상을 의 지배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보면요. 지구 생명이 39억 년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39억 년 동안 한 번도 죽지 않은 그런 불사의 존재거든요. 그러다 이제 드디어 우리 생에 있어서 이제 대략 한 많이 살아야 이제 100년 정도 살고 처음 죽어보는 경험을 하는 굉장히 특이한 존재입니다. 인간뿐이 아니라 뭐 파리나 풀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 39억 년의 지구 생명 역사가 우리한테 주는 이 교훈,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라는 사실. 그 이제 대한민국에도 주는 시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를 길게 보면 이제 현생 인류가 이제 20만 년 혹은 뭐 길게 보면 요즘 30만 년까지도 보는데요. 20만 년 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냐? 아시다시피 우리의 공통 조상은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있는 흑인 할머니,
흑인 조그마한 부락이 이제 그 인류의 조상이 됐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퍼져 나가서 이제 쭉 저 5만 5천 년 전에 이제 아시아 쪽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까지는 중국, 일본, 한국 이걸 중심으로 한 이쪽 동아시아 문명이 특히 동북아 문명이 이제 전 세계 중심이었었죠.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인류 문명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다가 이 주도권이 이제 아시다시피 르네상스 이후로 지금부터 약 600여 년 전부터 시작한 유럽이 이제 굴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400년 전에 근대과학 성립하고 그다음 260년 전에 산업혁명 일어나고 해서 이제 거의 100여 년 전까지 유럽이 이제 지구 문명의 중심이었었다가 그게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미국 주도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현재 된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다음 어디로 갈지, 이제 지금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인류사의 3대 혁명이 있었다고, 엘빈 토플러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먼저, 농업혁명이 약 만여 년 전에 있었고, 그래서 산업혁명, 정보혁명. 혁명의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메가 트렌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무엇이 바꾸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카이스트에 있을 때 미래전략대원에서 미래학자들로 연구를 했는데 총 7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현재 사회 변화, 기술 변화, 환경 변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어떤 정치 리더라든가 어떤 경제학자들의 노력이라든가 또 자원 이런 것은 이제 큰 변수가 아니다. 또 인구 문제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만 이것들보다도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이제 미래학자들은 정리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생명과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이 문명의 역사가 우리한테 주는 것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에 주는 게 뭐냐? 우리는 현재 굉장히 취약한 상태죠. 특히 에너지는 우리가 93% 정도 해외 도입을 하고 있죠. 무려 2022년도에는 거의 300조 원을 우리가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가스 수입만 한 것만 해도 1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수출을 아무리 뭐 600조 원, 700조 원 한들 수입을 너무 에너지 분야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없죠. 예, 게다가 지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쪽이 계속 지금 이 물가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이 경제, 지금 우리가 지금 감당하기 힘든 그런 거죠. 그럼 대안이 없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건 한번 보도록 하죠. 지구 온난화는 더 이상 저 일부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죠. 이제는 이걸 부정하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는 이런 부정하는 자들은 이제 아주 마이너리티가 됐죠. 이제는 세계 주류가 이걸 인정을 하고 있죠. 이제 온도가 극지방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4도까지 올라간 걸 보시면 이거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에비던스가 있습니다만 과학자들이 이건 충분히 이제 과학적으로 확립된 진실이 됐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지구 0.1도씨 이상으로 온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게 된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 이때부터 쭉 보시더라도 기온의 상승과 탄소 배출이 대부분 놀랍게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다. 그러면 온실가스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쭉 보게 되면요. 우리가 탄소 얘기를 하자면 이산화탄소하고 메탄 두 개가 다 탄소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92%를 차지해요. 그 외에도 이제 일부 있고 심지어는 수증기도 중요한 온실가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 온도 올라가면 수증기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구름이 많이 형성되고 그러면 일부 반사도 하지만 그게 온실가스 효과로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오죠. 예, 이제 그래서 탄소를 줄이는 게 중요한 그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분야가 거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한다. 에너지 외에도 이제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환경론자들조차도 환경만 얘기하지 않고 에너지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는 많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이제 사실로 확립됐기 때문이죠. 그럼 대책은 뭐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기구가 크게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에 어, 두,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요. 1의 나라는
주로 이제 그 각국 정부들이 중심이 된 그런 좀 보수적인 그런 단체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IEA가 있고요, 참. 이레나라고 여기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한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국제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군데 것을 잘 보시게 되면, 두 군데 시각이 좀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균형 있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대책은 첫째는 에너지를 적게 써야 되겠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거죠. 그리고 적게 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온실가스 대책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재생에너지로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일부 수송 분야라든가 일부 이제 또 산업 분야가 되게 되겠는데요. 거기는 연료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연료를 그동안 화석연료라든가 그 외 다양한 형태로 써왔던 것을 전기로 바꿔 나가고 전기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린 수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이고 정책가들이 모이고 각국 정부 기구들이 내놓은 의견으로 해서 지난 15년 정도 해서 컨센서스가 형성된 그래서 매년 보고서도 냅니다. 그 보고서 최근에 나온 거 아무거나 하나 보시면은 아주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아주 권위 있고 과학적으로 잘 증빙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대로 하게 된다면 2050년도 정도 가면 이제 우리가 넷제로까지 갈 수 있겠다. 이제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분야들을 보시게 되면은 산업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발전, 그다음에 열 관련된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빌딩 그러니까 건물 관련된 분야가 있고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수송 관련된 분야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입니다. 이 네 가지 분야에 탄소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송세경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가 온도 상승을 항상 따지는데요. 이미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가 1도씨 이 정도를 이미 까먹었습니다. 까먹어서 남은 기실은 0.5도씨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작년, 재작년 온도 상승한 걸 가지고 놓고 보자면 앞으로 한 2, 3년 후면 실은 1.5도씨까지 도달할 것이다. 심지어는 올해 도달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따질 때는 1년 정도는 오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의 평균을 내려면 한 2, 3년을 좀 기다려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2, 3년 후에 올해 이미 1.5도씨 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설사 넘더라도. 그게 이제 오차였는지 그게 충분히 신뢰할 만한 값이었는지는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증가한 걸만 놓고 보더라도 2040년이면은 통상적으로 미디엄 값으로 해서 1.5도씨까지 될 것이다. 1.5도씨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구상에 그 많은 종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멸종을 하게 되고 뭐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인간에 대한 영향 이런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2도씨 하다가 2도씨는 너무 헐거운 기준이다. 그래서 지금은 1.5도씨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중요한 세계적인 IPCC 기후 변화 대책을 하고 있는 국제 기구인데요. 국제회의인데요. 결정을 한 게 이게 한국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2018년도에 인천 IPCC에서 이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이세돌 인공지능 그 문제 이제 온 국민들이 우리는 굉장히 유행에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만 팔려 있느라고 이 중요한 결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뒤늦게라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한국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책임감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한번 이제 글로벌 에너지 문제를 한번 본질적으로 보죠. 음식 없어도 좀 살죠. 물 없어도 좀 며칠 살 수 있죠. 근데 전기 없으면 뭐 몇 초도 못 견디는 사람도 있죠. 예. 길어야 몇 시간 정도. 그 정도 우리가 참아줄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는 에너지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됐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생산은 그럼 어떻게들 하고 있냐? 보시면 넘버원은 중국, 넘버 투가 미국입니다. 잘 한번 보실 필요 있어요. 과거에 무조건 하고 사우디나 미국이 1등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가 벌써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 자체는 이렇게 많이 한다. 물론 여기 한국은 없습니다. 그럼 소비 쪽을 한번 보죠.
소비 쪽에는 한국이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뭐 8위일 때도 있고 7위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만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뭐 GDP도 마찬가지인데요. 캐나다나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뭐 별 차이들이 없어요. 근데 소비도 역시 중국이 넘버원으로 하고 있고 이건 세계 제조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니까 중국이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역시 두 번째도 저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들 많이들 사용들을 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가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까지 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용하는 걸 보게 되면 대부분이 산업 분야나 수송 분야에 사용하는 거고요. 가정이라든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에너지 전략을 잘합니다. 우리 펑펑 쓰는 것 같아도요. 맨날 펑펑 쓴다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이제 산업부에서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1인당 에너지 사용량으로 따지면 일본 사람들 굉장히 근면검사잖아요. 일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적게 사용합니다. 미국 사람의 3분의 1, 대략 일본의 절반 정도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에너지를 전략에서 많이 쓰고 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쓰냐? 이건 특히 정유화학 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유화학 산업 우리나라의 5대 산업 중에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저 이건 우리나라 산업이 이렇게 아직도 화석연료 중심으로 돼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80%의 에너지는 화석연료에서 나오거든요. 20%밖에는 비화석연료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산업이 이만큼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수출입을 놓고 보게 되면 단연 한국이 이제는 중요한 큰 손이 되게 되겠습니다. 물론 중국, 인도, 일본 이렇게 이제 주로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들, 독일까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적으로 한 160조 원 전후 정도 수입을 하는데 이제 이게 그 에너지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300조 대까지 가게 되죠. 아주 적게 할 때는 80조 원 정도밖에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뭐 한 10에서 15년 전 아주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뭐 이제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150조 원에서 한 250조 원 사이 에너지가 꽤 안정이 되더라도 상당 기간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출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도 수입을 이렇게 많이 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에서 많이 쓰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겠느냐. 그런 문제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보죠. 에너지라는 건요, 옛날에는 우리 5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귀하다. 그러니까 펑펑 에너지 쓰긴 너무 쉽다. 이런 인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이제 에너지는 아주 흔한 거예요. 아주 넘칩니다. 근데 갖다 쓰는 게 힘듭니다. 갖다 쓰려면 돈이 들고 기술이 듭니다. 왜 그러냐? 문제를 보는 양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에너지는 주로 이제 석탄, 가스, 오일, 뉴클리어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과거 에너지죠. 지수 화풍에 대응됩니다. 근데 이제 미래 에너지가 이제 외적인 이런 형태들인데 솔라 에너지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이거거든요. 이거에 대략 한 1000배 정도 됩니다. 그냥 지구에 쏟아지는 에너지 자체가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에 보다 훨씬 많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풍력인데, 풍력도 역시 우리가 쓰는 거하고 비교 안 될 만큼 많습니다. 이게 이제 입체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이게 별로 안 커 보여도요. 길이로 10배 크면 입체로는 1000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를 잘 염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에너지도 진수화풍입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진수화풍으로 어떻게 이거 이해할 수 있느냐,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느냐, 그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 양상이 쫙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도 이제 희망이 생겼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사하라 사막의 대략 한 5분의 1 정도 면적, 이 정도에 쏟아지는 햇빛 에너지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다른 에너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 에너지만 갖고도 전 세계가 풍부하게 쓰고도 남는다. 예, 그 정도 되고요. 우리하고 비교를 하자면 한반도 면적 정도에 쏟아지는 에너지 정도면 온 인류가 다 쓸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 정도만 되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요. 전 세계 에너지 투자는 대략 한 3,7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그 GDP가 약 이제 90조 달러 정도 되죠. 근데 에너지 투자가 이 중에서 약 3조 달러 정도, 이 정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청정 에너지가 비중을 보시게 되면 화석 에너지를 압도합니다, 이제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 5년 사이 세상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에너지를 얘기하면서 자꾸 10년 전 얘기하고 5년 전 얘기합니다. 세상이 지금 무어의 법칙보다 더 빠른 라이트 법칙이 에너지에는 지금 적용되고 있거든요. 무어 법칙 얼마나 무서운 법칙입니까? 지난 80년 동안 이게 맞아왔던 IT 분야의 법칙 아닙니까? 근데 에너지 분야에는 최근 30년 동안, 특히 이제 최근 15년 사이에 라이트 법칙이 되면서 어떤 것들은 2년에 두 배씩, 1년에 두 배씩 커져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시장이라든가 그린수 시장 같은 경우는 매년 더블링, 1년 지나면 두 배 되고 두 배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워낙 커지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약간 둔화되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5년 내에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건 이 그래프만 보셔도 아실 수 있죠. 보시면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클린 에너지 쪽인데 청정 에너지 쪽이 이와 같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 화석연료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급격히 쇠퇴하다가 이제 팬데믹도 있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세계가 이제 블록화됐죠. 더 이제 미중 간에 이제 블록이 많이 이제 되고 경제들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화석연료는 원래 지금 쇠퇴를 꾸준히 하다가 다시 에너지 안보 문제 때문에 각광을 다시 일부 부분적으로 받고 있지만 역시 가격은 굉장히 이제는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가 지금 이미 정착이 됐다. 이건 이제 에너지 경제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제 그거에 대한 그것은 이제 밝히고 있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트렌드가 지금 유지가 돼가고 있다. 예, 그래서 어느 분야에 구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건 이제 특히 최근 10년, 짧게는 5년 동안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 재생에너지, 전기차, 그리드, 배터리, 에너지 효율 이 분야가 이제 거의 묻지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체 투자의 90%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빠른 속도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나 이런 데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다 답을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읽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아쉬운 건요.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중소벤처들은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중소벤처들까지도 이런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못 쫓아가고 있다. 그건 우리나라의 언론과 전문가들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굉장히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굉장히 자기 그 광고 들어오는 광고주들은 레거시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가스공사 뭐 이런 데들이 돈이 많습니다. 지금 돈이 많아. 이런데 이 에너지 분야는요 일반 산업 분야와 달라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한 회사의 매출이 걸핏하면 수십조 원 이래요. 예를 들면 지금 한전은 100조 원입니다. 1년 매출이요.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는 무슨 뭐 몇천억 이런 거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최소 몇조 원은 해야 적어도 끼워줄 수 있고요. 대화가 가능한 거고요. 몇십조 원 해야 이젠 그 논의가 가능한 구조고 세계적으로는 몇백조 원 이런 수준으로 단위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손정 회장이 저기 중동 가가지고 뭐 계약해서 온 거 보면은 한 보시면 몇십조 원 이렇게 하다가 지금 누적한 게 대략 200조 원 이 정도 되죠. 예, 뭐 그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IT 분야가 꽤 큰데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에서 40%이 정도 되는데 에너지 섹터보다 굉장히 큰 섹터라는 거. 그리고 이게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보다, 그동안보다도. 그래서, 여기 이제 큰 돈이 이제 생기니까 큰 시장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전 세계 지도자들 134명이 이 탄소 중립에 합의를 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제는, 탄소 중립 얘기하고 그러는 것은요, 이제는 환경론자들인가 소수들이 얘기하고 있는 무슨 진보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세계의 주류들이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비주류로 전락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주류, 레거시를 자처하고 있는 많은 에너지 기업들, 에너지 쪽에서 연구하는 교수들, 연구원들, 기업들, 대부분 이제 비주류가 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는 비주류예요. 우리나라만 지금 주류입니다. 이런 데들이. 그래서 이런 그 변화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그러면 그런 자료만 지금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냥 가장 보수적인 IEA 보고서 그냥 아무거나 잡고 읽으셔도 됩니다. 거기에도 다 잘 나와 있고요. 그냥 구글링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챗 GTP 4.5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지금 에너지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지? 한번, 어, 한 페이지를 요약해봐. 그러면 거기 딱 금방 해줍니다. 예. 제가 한번 시험 삼아도 해봤어요. 잘 하더라고요. 이미 잘, 왜냐면 이건 너무나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제가 참 깜짝 놀란 게, 제가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하면서 민간 연구원장들 공동 모임이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모이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한 15개 정도 우리나라 주요 정부 연구기관장들이 오고, 그다음 미래에서는 이제 뭐 삼성, SK, 뭐 포스코, 뭐 LG 이런 데 다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여서 점심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지금 에너지 분야에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 5대 산업이 있고 좀 얘기를 했더니 어, 일단 시큰둥하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너무 좀 진보적이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이분들이, 신문만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나? 왜 저 직접 서치 같은 거 안 하시지? 아니, 그리고 각 재계의, 대기업의 연구원장들은요, 그 재계의 일종의 미래 전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재벌 기업들의 연구원장들이 굉장히 구태연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이쪽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그런 몇몇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그 모임에서 이제 강연을 하시도록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이제 점심 식사를 거의 안 하시다시피 하면서 이분한테 끝나고 나서도 거의 1시간 이상을 여러 사람이 이제 매달려가지고, 하시고, 그러고 나서 약 5개월 후에 삼성이 아리백 선언했습니다. 계속 민기적거리다가. 아리백을 선언 안 한다는 것은 거의 자멸하는 거거든요. 그 회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이제는 포함이 더 이상 되기를 포기했다는 뜻인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언론들과 정치인들, 그다음에 일부 학자들 책임이 대단히 크다. 그 사람들이 왜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가?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진실을 얘기하는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신규 투자, 아마 또 재생에너지 분야만 좀 좁혀놓고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또 변화가 있다. 한번 보시십시오. 매년 이와 같이 거의 10%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가 얼마나 있습니까?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거의 15%, 20% 이렇게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이 보시게 되면 요 맨 밑에 여기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이 지금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건요. 이런 에너지 분야 투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분야의 미래 예측은 굉장히 쉽습니다. 30년 후의 미래는 지금 누가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인프라라는 것은 통상 30년 가거든요. 뭘 투자를 해도.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도 30년에서 50년 가고요. 태양광을 지어도 30년에서 50년 가고요. 풍력을 지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뉴얼을 한 것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년 후는 지금 투자를 한 걸 쭉 적분해 보면 30년까지 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지금 있고요. 크게 이제 지난 한 120년 정도를 놓고 보게 되면요. 고체인 석탄이 꾸준히 줄고 있고 그 자리를 액체인 석유가 올라오다가 이제 석유 위기 이제 1차, 2차 오일 쇼크 겪고 나서 계속 꾸준히 줄고 있고요. 그 자리를 기체인 가스가 꾸준히 지금까지는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것도 브릿지로 가다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50년도까지 상당히 남는 거의 마지막 남는 가장 주류 화석 에너지는 가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가 이제 이렇게 커진 겁니다. 청정 에너지들. 그렇게 이제 그 비중이 그래서 지금 20%고 앞으로 이제 이 비중이 이제 계속 커질 것이다. 기타하고 요 두 개 합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20%고 이제 앞으로는 요 비중이 계속 커져서 이제 50% 전후 2050년 정도에 그렇게 될 것이다. 1차 에너지라는 건 에너지 소스 기준으로 할 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에너지는요,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특히 두 개 메이저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하고 열 에너지인데 열 에너지를 주로 화석연료에서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 에너지만 놓고 볼 땐 좀 다르죠. 예. 그래서 1차 에너지의 향후 전망은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래 나라 다소 재생에너지 비중이 클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EA는 이보다는 다소 좀 적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기 분야만 놓고 보시게 되면 석탄이 이제 주 에너지로서 계속 되오다가 드디어 이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맨 먼저 실은 진행이 된 게 탈석유예요. 석유를 발전하는데 더 이상 쓰지 않는 겁니다. 한때는 약 30년 전에는 10% 이상 쓰다가 지금은 3%대로 떨어졌고요. 두 번째로 진행된 게 탈원전입니다. 우리나라만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이 진행됐어요. 이게 이제 원자력의 르네상스는 2011년도 전후가 아니고요. 1900년도입니다. 1990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원자력이 가장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가장 많이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20기 이상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유지하기 시작한 게 지금부터 30년 전이에요. 그때 이후로 꾸준히 지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4기 유지하다가 이제 겨우 26기.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우리나라도 굉장히 늘지 않고 있는 그런 에너지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30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은 10%대, 현재는 9%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제 꾸준히 이제 채워 나가고 있는데 드디어 단일 에너지로는 여기 이제 표현은 없는데요. 2023년도에 재생에너지가 30%를 넘고 석탄이 30% 내려오면서 이제는 넘버원 주류 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됐습니다. 발전에서는. 석탄은 꾸준히 이제 줄어들 거 급격히 이제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큰 5대 에너지의 변화가 있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핵이 중요하다.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두 개의 핵 에너지에서 온다. 하나는 피전 에너지, 핵 분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이죠. 원자력 발전 비중이 이제 보시게 되면 10% 이하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오고 또 하나는 퓨전 에너지다. 이게 뭐냐면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 이런 에너지들이 전부 핵융합 에너지에서 온다. 해야말로 자연에 존재하는 핵융합 에너지거든요. 핵융합 아니면 핵분열에서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스, 오일 이런 것들도 몇 억 년 전에 핵융합 에너지죠. 결국 지구에 쏟아진 태양 에너지는 이가 결국 변환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상적으로는 이념적으로는 핵을 미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핵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모든 에너지는 그 핵에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재밌는 얘기긴 해요. 예. 근데 이렇게들 생각을 안 해서 그렇죠. 표현이 용어를 그렇게 쓰지 않아서 그렇죠. 자, 그럼 30년 후 예측은 지금 뭘 투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어디 투자하냐? 2022년도 그렇고 2023년도는 벌써 8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생에너지밖에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생에너지에 대부분 투자를 하고요. 전 세계가. 그리고 재생에너지 아닌 투자, 뭐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가스터빈이라든가 다 합쳐봤자 15%밖에 안 된다. 이걸 뭐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당신 얘기는 굉장히 새로운 얘기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왜 그러냐? 예, 그건 좀 이따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 하는 걸 이제 설치량을 놓고 보더라도 2028년도까지 이와 같이 이제 계속 그 태양광 풍력, 특히 태양광하고 풍력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크죠. 예. 태양광 지수 화풍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땅에서 나오는 거죠. 바이오, 그죠? 물, 수력 에너지, 그다음 화는 태양광, 그다음 풍력. 이렇게 보시면 지수화풍이 99%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 무슨 바다에서 무슨 에너지를 생산했는지 뭐니 이건 그냥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것이지 주류 에너지는 안 됩니다. 합쳐봤자 1%예요. 모든 거 파력 에너지 뭐 배터리 가지고 뭐 해수 배터리를 뭐 했다. 뭐 애기평에서도 이거 다 개발하는데 지원다고 하는데요. 그건 주류 에너지 아닙니다. 이 네 가지가 주류입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이 네 가지가 주류가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의 누적 용량을 보더라도 역시 지수화풍 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수화풍 요 네 가지로 쭉 그 통계를 보셔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연간 발전량, 그건 현재로서는 수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풍력, 태양광인데 발전 속도로 놓고 보면요. 앞으로 한 10년 후면은 태양광이 넘버원이 될 겁니다. 누적으로 치더라도요. 예. 그리고 국가별로 놓고 보게 되면 이미 이 절반 이상 넘는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이 중에 큰 나라들 보면 브라질, 그다음에 주요 선진국들,
다 20% 넘습니다. 미국까지 포함합니다. 미국, 일본, 뭐 인도, 중국 다 말할 거예요. 중국은 이미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이미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30% 넘어갔습니다. 발전 비중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기후 악당 국가 얘기하면은 탄소 배출에 가장 책임이 큰 나라가 중국, 그다음 미국, 유럽연합, 인도거든요. 이게 55%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 근데 이 기후 악당 국가들이 기후 모범 국가기도 해요. 가장 악당이 이제 중국이거든요. 가장 모범 국가가 중국이기도 해요. 사실. 정말 이거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어디 있냐? 거의 OECD 꼴찌입니다. 한국은. 그리고 10% 미만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가장 한국이 지금 국제 추세에 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적인 혜택도 못 입고 있죠. 그래서 이레나가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2050년이면 불과 이제 30년도 안 남았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이 비중 91%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가장 보수적인 IEA는 얼마로 보고 있냐? 88% 보고 있어요. 보수하고 진보의 차이는 이 정도 차이가 합리적인 거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건 뭔가 비과학인 겁니다. 비과학이 작동하고 있고 정치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놓고 보고 과학에 기반해서 미래 예측을 해보게 되면은 별 차이가 없다. 이 정도 차이는 좀 참아줄 만하지 않습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죠. 대략 한 90% 정도가 이제 재생에너지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건 지금까지 나온 통계만 놓고 보시더라도 미래학자 아니라도 초등학생이라도 이건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가격입니다, 가격. 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래프가 얻어졌는데요. 원자력은 안 그래도 비싼데, 원자력은 대략 킬로와트 시당, 약 한 150원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가지고요. 지금 200원 이상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에너지가 지금은 됐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과 풍력은 옛날에 가장 비쌌거든요. 킬로와트 시당 막 1,000원 하던 때도 있었어요. 이건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15년 전 이 정도 얘기고요. 지금은 이게 10분의 1로 폭락을 했어요. 가격이. 10분의 1로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은 킬로와트 시당 약 50원 정도. 풍력도 킬로와트 시당 약 한 45원 정도. 풍력은 한 3분의 1 정도 폭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난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에너지의 이 변화가 있었다. 이걸 이끄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요. 어떤 데이터들을 보시더라도 이런 그 폭발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태양광 관련된 것은 이제는 단일 태양광 효율이 거의 40%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론적인 리미트도 한때는 50%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6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론도 바뀌고 있어요. 이 현실이 바뀌니까 이론이 바뀌더라고요. 예, 지금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산용도 옛날에 이제 18% 정도 효율이었었는데 지금 이미 22%가 이제 주류 시장이 됐고요. 26%가 벌써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텐덤형으로 가게 되면 36% 정도까지 효율이 앞으로 2030년대 정도 되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효율이 이렇게 가격도 떨어지고 있지만 효율도 이렇게 향상이 돼가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 모듈 가격이 로그 스케일로 보시게 되면 지난 50년 동안 계속 이와 같이 되고 있다가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제 일종의 무어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 가고 있죠. 그러다가 최근에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예, 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것은 무어의 법칙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라이트 법칙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풍력 발전은 터빈이 커지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좋아지고 그러니까요. 커지면 높은 걸 받기 그 에너지를 풍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좋고요. 그 다음에 풍속이 낮은 것들도 이제는 다 잡아냅니다. 이게 수요가 커지게 되면 기술이 거기에 따라서 같이 바뀝니다. 옛날에 안 됐고 경제성이 없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경제성이 있게 이렇게 바뀝니다. 시장만 커지게 되면은 기술과 기업은 얼마든지 여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이 작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장만 커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소개할 건요, 그냥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풍력 제조 현황, 전 세계적으로 어디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느냐, 가장 큰 게 다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건 절반, 어떤 건 80%뭐 그렇습니다. 풍력 시장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배터리, 그 다음에 태양광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절반 이상이 다 중국이 생산하고 있고, 절반 이상을 중국이 또 소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을 얘기하지 않고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됐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사우디를 얘기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얘기할 수 없는데 이제는 사우디 얘기할 필요도 없게 됐어요.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이건 10년 전에는 10분의 1이었는데, 참, 3년 전에는 그 사이에, 또 추세가 바뀌어서요. 5분의 1로 이제 하락이 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22년도에 유일하게 반등을 잠깐 했어요. 그런가 했는데 작년에 이미 여기서 다시 40%가 떨어졌습니다. 올해 또 추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은요, 이제 152일이 아니고 킬로와트 아워당 달러가요. 지금은 110 근처 떨어졌고요. 현재 막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나트륨 전지 같은 경우는 4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리튬 인산철 이런 게 지금 60달러 근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 떨어져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빨리 떨어져서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3사가 꽤 짭짤하게 배터리 쪽으로 우리가 좋았었는데 지금 죽을 맛이죠. 지금 중국이 완전한 자본주의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서 중국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건 다른 나라하고는 지금 거의 경쟁이 할 필요가 없고요. 업체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제 거기하고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만한 준비가 얼마나 우리는 돼 있는가. 이제 정말 진격의 거인이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시장 보시게 되면요. 거의 왼쪽 보시게 되면 더블링이 지금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죠. 거의 자고 나면 두 배, 이제 한 해 지나면 두 배 되는 시기죠. 지금 전 세계적인 각 나라 다 합쳐도 마찬가지고요. 기하급수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2023년대 벌써 50조 원 됐는데 50조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보다 거의 100배 이상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혜택을 크게 보고 있는 게 전기차죠. 전기차도 계속 더블링이 되다가 2023년도에 드디어 이제 매년 출시되는 게 1000만 대를 넘어서서 이제 2023년도에 이제 1400만 대를 이제 됐고 올해 이제 이 추세가 좀 꺾여서 성장률이 이제 40% 성장하다가 이제 20% 성장률이 되면서 올해는 약 1800만 대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30년도 정도가 되면 신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이제 30%까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그럼 현대는 어디쯤 되고 있냐, 현대기아는. 아주 나쁘지도 않고 아주 망한 정도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이 지금 그래요. 아주 망한 것도 아니고 태양광, 풍력 뭐 다 마찬가지. 배터리. 망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잘하지도 않고 있고. 지금 아주 애매한 상태예요. 그래서 국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과거에는 정부는 원오브댐이었어요, 에너지는. 근데 이제는 원오브댐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활을 여기에 이제는 걸고 해야 될 그런 일이 된 겁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수소 분야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도 더블링이 또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은 겨우 1조 원입니다. 말씀드렸죠. 1조 원은 돈도 아니라고. 이게 세계 시장이 1조 원이니 얼마나 적습니까? 근데 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쪽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말할 것도 없고요. 왜 합니까? 이 더블링 돼서 이게 금방 이 1000조 원 될 거거든요. 이 1000조 원 정도는 많은 미래 예측 기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제 발전하고 이제 이런 쪽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건물 수송 산업 분야는 어떠냐? 이 분야도 역시 지금 매년 이렇게 성장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5대 산업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만 작년 지금 놓고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폭발적 성장하는 것도 있고 좀 줄어드는 것도 있고 거의 유일하게 지금 줄고 있는 게 지금 원자력이죠. 원자력은 세계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 증가 추세를 놓고 보더라도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레거시 쪽보다도 거의 5배 이상 나와요, 이쪽이. 그래서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예, 여러 자료들이 있고요. 일자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제성만 봐도 됐는데 환경, 에너지 안보, 에너지의 사회성, 즉 일자리죠. 안전, 기술, 사업성 이렇게 7가지를 보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간단히 할게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실은 앞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 세계는 이런데 우리나라 왜 이렇지 않은지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5가지 에너지원 중에 다 3가지만 가 이제 중요한데요. 원자력 에너지 쪽은 지난 정부에서 원전을 감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번 정부에서 원전을 확대하고 있죠. 이건 저는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이건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합리적인 논의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정부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고 있는 4대 산업이 있습니다. 에너지 안전, 폐기, 원전 해체, 수출. 이 4가지는 정부 관계없이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해왔어요. 이게 참 다행입니다. 이거 꾸준히 하고 있고 새로 짓는 것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번 정부에서 원전을 최대한 많이 지어서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는가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많이 못 지어요. 예. 그리고 이거 해봤자 별로 우리나라 발전원에 큰 기여를 못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45기가와트 정도 있거든요. 이제는 원자력 발전보다 태양광 발전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 했어도 더 많습니다. 태양광은 30기가와트고요. 원전 시설 용량 다 합쳐봤자 26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미국이나 이런 나라 하고 있는 게 방사선 산업이에요. 이게 원전보다도 거의 10배 정도 크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원전은 줄고 있는데 이쪽은 평균 12%예요, 매년. 급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원자력 에너지 쪽을 키우는 길이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이제 많이 우리가 줄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2030년 30% 넣은 것도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이건 소극적인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 비중을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줄인 건데 이건 잘못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건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석탄 발전도 건설은 적어도 이제는 중단을 해야 되고요. 가스터빈으로 전환을 당분간 하다가 그린 수소로 가주면 이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주게 되면 사회적인 큰 임팩트 없이 우리나라는 잘할 수가 있다. 이 공기업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국내 발전 믹스를 보게 되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30년 전에는 원전 비중 50%였다가 30%대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도 실은 탈원전을 해왔습니다. 역대 정부가.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난 정부가 한 게 아니고요. 역대 정부가 꾸준히 해온 것이 탈원전이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24기에서 더 이상 늘지를 못했고 비중 자체는 계속 줄어왔고 나머지 에너지원이 꾸준히 늘어왔다. 그러니까 변화 추세 자체는 전 세계와 우리나라 다르질 않아요. 다만 값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발전 믹스 자체는 필요합니다. 에너지는 어느 하나에만 더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에너지 믹스를 얘기하면 10년 전 사람이고요. 재생에너지 믹스를 얘기하면 이제 최근 사람입니다. 재생에너지 간의 믹스, 지수화풍의 종류를 바꿔서 지수화풍 간의 믹스가 이제 중요해졌다. 이걸 보시면 아시게 되겠고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 자체는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9% 전후로 정체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태양광이 4분의 3 정도를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풍력도 좀 늘려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다양하게 좀 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역 간에는 굉장히 편중이 심한데요. 호남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데는요.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태양광 발전을 많이 늘리는 게 맞고요. 근데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앞으로 큰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늘려야 되고요. 양수 발전, 그다음 배터리 저장 많이 해야 되고 송배 전망 건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수도권에 이제 그 AI나 이런 데이터 이런 걸 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건 호남 지역에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AI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수도권에서 하고 여기 하드웨어는 호남 지역에 설치하는 게 가장 맞아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와 컴패터블 하거든요. 이게 남아서 지금 처리 곤란하거든요. 그 에너지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리백 기업 이런 것들도 이제 호남, 경남, 뭐 강원, 제주 이런 데 이제 많이 하면 좋죠.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망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아리백 하면 좋고요. 어떤 데는 아리 300을 해야 됩니다. 현재 아리백의 한 3배 규모 정도는 적어도 제주까지 포함한 강원, 호남 이 세 지역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서울은 한 아리 30 정도 하면 됩니다. 경기가 한 아리 50 정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리니어블 에너지로 몇 퍼센트 할 거냐에 대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유발 계수 이런 건 뭐 앞에 충분히 말씀드렸고 AI도 되게 중요합니다. 에너지에. 에너지 분야에 AI가 약 한 5% 정도는 기여할 수 있습니다. 5%는 크죠. 에너지 자체 덩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안전 중요하고요. 그다음 우리나라가 현재 약 80조 원 정도 수출하거든요. 에너지 쪽에. 근데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2050년 정도면 300조 원 수출 정도 적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PT, ET 이 세 가지가 메가 트렌드를 뒷받침하는 기술인데 우리 수출도 IT, PT, ET가 그에 맞춰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T는 여전히 잘하고 그다음에 ET를 잘하면 되죠. ET 분야는 5개 메이저 저 산업이 있습니다. 이제 에이펙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도출해낸 건데요. 이 5개 에너지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300조 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 간단히 얘기하죠. 이게 30년 걸려서 탄소 중립 선언했고요. 탄소 중립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는데 배출 전혀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넷째로는 배출할 만큼 흡수한다. 뭐 그런 뜻이고요. 인공 부문이 5%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그 굉장히 전 세계 기후를 많이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만 이러냐? 우리나라만 잘 안 하고 있어요, 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환경 문제 이제는 더 이상 아니죠. 그 에너지 그리고 이걸 하면 땅이 부족하지 않냐? 우리나라는 여건이 너무 안 좋지 않냐?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 모든 명예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 태양광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약간 좋은 편이고요. 풍력은 전 세계 평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연 여건이 우리나라 나쁜 쪽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나쁜 일본, 독일 이런 데가 우리보다 훨씬 더 태양광 풍력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하는데 우리나라 국토에 태양광 하는데 대략 한 2% 전후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담만 하더라도 18% 넘고요. 도로 하천 이런 부지만 하더라도 6%나 돼요. 우리 국토에. 이거에 그냥 일부 2% 정도만 갖다 쓰면은 태양광 400기가와트, 풍력 100기가와트 대략 이 정도면 우리 2050년 정도에 70% 정도의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수입을 1년에 거의 100조 원 정도는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수로 전환된다라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땅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자꾸 우리 레거시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발 그런 거짓말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이런 것들이 그 큰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성이 가장 나빠요. 지금도 원자력이 경제성이 가장 나쁜데 SMR로 가게 되면 이것보다도 두세 배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 면에서 아예 희망이 없고요. 그다음 핵 비확산성 면에서 국가 안보 면에서 어, 수용 모듈 원자로를 서울에 설치하더라도 각 구에 하나씩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경 1km 안에 아무것도 못 들어옵니다. 1km 안에 이건 전부 그 군부대가 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 활동도 못 해요. 예, 그걸 어떻게 할 수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현실적인 거, 제가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에 약 10여 년 정도 있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저는 원래 친원전자였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원자력이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이걸 최대한 안전하게 오랫동안 써야 된다. 그런 주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산업 육성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 원자력 학과 16개 있는 학과들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키워야 된다.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지금보다도 4배 이상 키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 저는 친원전론자입니다. 다만 원전만 오로지 미래다. 이런 아주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뭐 이런 거 조금만 정책을 연구해 보면은 이거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핵융합로 이거 미래 희망이 아닙니다. 이거 다 분석해 봤어요. 전문가들 동원해서. 2050년 정도까지 상용화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아주 빨라 2080년 정도인데 2050년 정도면 전 세계 시장 재편이 다 끝납니다. 여기 기업 관계된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시장이 바뀌면 기술이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이미 세상이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좋은 저 핵융합로가 있는데 인간이 만들어봤자 이것만큼 좋게 못 만들어요. 그게 문제가 있고요. CCUS라든가 제 여기 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들입니다. 연료전지 더 이상 하면 안 되고요. 수소차 더 이상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지난 정부도 열심히 하고 지금 정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그 에너지 전환 추세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다 말씀을 오늘 안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냥 지금 시장 자체가 거의 10배 정도 커질 것이다. 제가 뭐 3천조 원, 4천조 원 말씀드렸지만 그거의 10배 정도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뭐 논의하는 것 자체의 단위가 우리가 통상 다루어왔던 조원 갖고는 이제는 이걸 논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조원, 조 달러 단위를 바꿔야 돼요. 몇 조 달러를 우리가 논의할 거냐 이제 그런 식으로 따져야 되고요. 뭐 일자리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절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면 에너지 가격이 현재보다 한 30% 정도 더 오를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는 그거의 절반 정도 떨어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무 싸니까. 너무 쌌기 때문에 탄소 중립 이대로는 너무 어렵죠, 우리나라. 그래서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이렇게 세웠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레거시들을 비율을 맞춰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조차도 더 악화됐죠, 사실은. 최근에 들어와서요.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됐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런 논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국가가 됐다. 그래서
진실을 외면하고 듣기 좋은 얘기 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 보시게 되면 내연기관 자동 금지한 나라도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 아직 지금 선언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현대자동차가 혁신을 못하게 지금 정부가 조장하는 거예요. 그런 캘리포니아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훨씬 나을 겁니다. 지금보다. 한번 하나하나 비교해 보시면요. 대부분 우리나라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 중요한 선언을 할 때, 전기차 선언을 할 때, 제가 바이든한테 이런 축하도 해줬어요. 이게 새벽 4시 근처였었는데요. 예, 제가 그때 했었죠. 이 중요한 선언을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 부러움을 나누면서 바이든 얘기를 듣고 있었죠, 제가. 어, 에너지 안보 간단히 얘기하면요. 다시 원복됐습니다. 이제 전쟁 영향 이런 거 거의 없어졌고요. 예, 그냥 결론이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단 하시게 되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있다. 특히 가운데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건 우리나라가 묻지마로 투자를 지금까지 현재 그쪽 해온 그런 분야인데 이 분야를 잘 활용하면 양쪽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원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30년은 원전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이걸 잘 써야 됩니다. 잘 가동하는 것을 일부러 셧다운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쓸데없이 늘리지 말라는 거죠. 예, 그건 경제성도 없고 모든 면에서 시대의 경향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나은 대안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건 연구 과제로 그냥 던지는 것들입니다. 다 논란거리입니다. 대략 파란색이 좋은 겁니다. 제가 이 자료는 공유하니까요. 이 자료 한번 보시고 더 자세한 걸 원하시면 저 말고 이 분야 아주 잘하신 전문가도 있거든요. 그분들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공유 중지할까요? 네, 네, 대화, 화면은 띄워두시고요. 대화 질의응답 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오늘 알찬 강의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강의 관련돼서 뭐 질문 사항이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질문창에는 저기 몇 분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요. 에너지 11의 아, 제가 지금 재생에너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네네. 그럼 그거 보시면서 교수님, 예. 먼저 재생에너지, 그렇죠. 간헐성 문제. 예. 요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재생에너지. 이제 가격도 싸졌고, 그리고 이제 기술도 별거 아니에요. 뭐 웬만하면, 여러분 그 태양광 기술은 대표적인 그 반도체 기술이거든요. 근데 거기 한번 공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머리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도 형식적으로만 대충 하고 안 해도 돼요. 그럴 정도로 그 청정도가 굉장히 낮아도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기술인가를 보시면 알 수 있죠. 태양광 풍력 다 아주 아무나 거의 한다고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인도고 어느 나라가 다 그냥 자국에서 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기술도 별로 어렵지 않고 가격도 내려갔고 시장도 형성돼 있고 수요도 많고 다 있는데 문제가 가능성이거든요. 이게 태양광은 명백히 낮에밖에 안 나오고 흐려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뭐 풍력도 바람 불었다 안 불었다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게 수력하고 바이오입니다. 그 수력과 바이오가는 전천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수요 조절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주류 에너지가 이미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변동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문제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가. 다른 게 대충 이걸 보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류가 되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력망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제시됐던 게 이제 양수 발전 문제하고 그다음 이제 ESS 배터리죠. 근데 특히 이제 배터리는 다들 코웃음 쳤거든요. 아니 배터리를 어떻게 그걸로 저 휴대폰 정도 하는 건 모르고 전기차까지는 참아주겠다. 봐주겠다. 근데 어떻게 그걸로 대용량으로 해서 이쪽은 이 단위가 저 전기차 기껏해야 100kWh거든요. 킬로와트, 100kg, 0.1 메가 이렇게 치죠. 근데 이쪽은 단위가 어떠냐면요. 걸핏하면 100기가예요. 얼마입니까? 0.1 메가하고 100기가하고. 그죠? 1 밀리언, 10 밀리언 차이 아닙니까? 10 밀리언. 천만 배.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10배. 이런 규모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필요한 게 보면 예를 들면 1200기가와트 아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막 이래요. 이거 어떻게 되겠냐? 이거 경제성만 놓고 보더라도요. 5년 전에 도저히 이거 뭐 경제성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폭락을 거듭해 가지고 지금은요 태양광과 배터리 조합, ESS 조합
이렇게 해서 이제 따로 따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천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낮에든 언제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그걸로 충분히 밤이나 이런 데를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완전 100%는 이렇게 해도 어렵고, 예를 들면 한 99% 이렇습니다. 그러면 1% 정도만 가스터빈이든 뭐 바이오든 뭐든 딴 걸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과 ESS 조합으로 요즘에 따지거든요. 근데 그게 드디어 우리가 이제 그리드 페리티라고 그러죠. 현재 우리 쓰고 있는 전기보다 더 싸냐 안 싸냐. 그리드 페리티 이하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게 1년 정도만 지나더라도 더 한 1, 20%더 내려갈 거고요. 이건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했을 때고요.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 사이에 또 어나더 40% 정도가 떨어졌어요. 물론 이건 뭐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1, 2년 후 되면 더 명백해지겠죠. 근데 보수적으로 얘기하더라도 그동안 트렌드를 놓고 볼 때 태양광과 배터리 조합이 대략 20% 정도는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주 좀 보수적으로. 예. 그래서 이건 뭐 더 논의할 필요도 없을 만큼 중요해졌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투자하는 거예요. 이젠 답이 나오니까. 너무나도 뻔한 답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쪽은 뭐 대부분의 이쪽 전문가들은 다 아는 흔한 상식입니다. 대신 우리나라 교수나 우리나라 연구원이나 우리나라 기자들이나 우리나라 정치인한테 묻지 마세요. 우리나라 관료들한테는. 그 사람들은 일부는 알면서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요. 일부는 몰라서 또 말을 못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리더십을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그 전 세계적으로 IT를 이끌어왔던 그런 혁신, 그리고 빨리빨리 이렇게 빠른 변화, 우리 빨리빨리 정신, 이게 다 에너지는 사라졌다라는 사실. 다행인 건 그래도 우리나라 약 한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전 세계 주류의 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과 수요의 효율적 매칭, 이런 활동, 중요하죠. 특히 전기에너지는 공급과 수요가 1초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전기에너지. 그래서 전력망의 안정성 문제라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됐어요. 바로 이 수요와 공급 매칭 문제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가격 기능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개시별 전기요금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10%밖에 안 되는 그 마이너리티들이 꾸준히 주장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게 입법화가 돼서 분산에너지법 이런 게 이제 다 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제도로서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제도로서는. 현실에서는 작동이 아직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에너지는 워낙 크기 때문에요. 전기 에너지만 하더라도 1년에 100조 원의 시장이 움직이는 거라서 이게 무슨 1%만 해도 1조 원입니다. 근데 1년에 10%씩 바뀌어봤자 10년 걸려야 그냥 리니어 스케일로 보더라도요. 100%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1년에 10% 바뀌면 10조 원의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전기 에너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주는 충격도 있고 기존 기업들 문 닫으려도 시간 좀 줘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시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바뀌기 어려운 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긴 하나 방향은 이미 이렇게 정해져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 이것도 참 어렵게 바꾼 겁니다. 이렇게. 미래를 위한 전략 사고 필요하죠. 말씀처럼 재생에너지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기술 발전과 함께 수요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 위기 등으로 이렇게 가는데 또 말씀 중에 우리가 그 에너지를 잘 쓰고 있다. 산업 구조 중앙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말씀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에 있어서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반도체 기술도 높지 않다고 하셨고 그리고 소재에 대한 부분은 중국이 압도적 생산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니까 그럼 중국에 대비해서 한국이 어떤 에너지에 대한 기술력,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을까? 대중국 전략을 가져가는 거. 근데 네. 다행인 건 우리나라가 많은 분야에 있어서 지금 중국 다음으로는 넘버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전 그렇습니다. 세계가 둘로 쪼개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방 진영, 전 세계 크게 보면 세 개로 쪼개져 가는 것 같은데요. 서방 진영, 그 다음에 브릭스가 다시 또 쪼개서 중국 중심으로 한 진영, 중국 진영,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데 다 합쳐가지고요. 이란, 북한 합쳐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사우스 같습니다. 뭐 브라질, 인도 뭐 이런 데들이요.
그리고 중동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세계로 지금 현재가 세계가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시장 뭐 이런 게요.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서방 쪽은 한국을 빼놓으면 배터리고 태양광이고 이제 풍력은 이제 저 유럽이 잘하고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한국하고 특히 일본 이제 소재 쪽은 많이 지금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서방 시장을 놓고 우리가 좀 해볼 만하다. 그래서 중국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지금 중국 못 들어오게 지금 법으로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에 갈 수 있는 것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지금 대기업들이 미국에 지금 현재까지 30조 원 현금 투자된 게 30조 원 정도고 알려진 계획이 약 100조 원이고 그다음에 비공식적인까지 합치면 약 200조 원 미국에 지금 투자할 계획이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만 하더라도. 그리고 유럽 쪽은 이미 그동안 동구권에 많이 투자를 해왔고. 그래서 이런 투자의 그 움직임이 바로 이제 이런 시장을 내다보고 지금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대중국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기술 경쟁에서 무조건 하고 우리가 앞서야죠. 예, 그동안 우리가 유일하게 비빌 때가 기술이었고 시장이 아니었잖아요. 기술이었잖아요. 시장은 이런 식으로 편성된 걸 잘 활용을 하고 그다음 기술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앞서가야죠. 세계 최고 효율의 태양광 모듈 우리가 만들어야죠. 예.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실은 하나큐셀이 넘버원이었었어요. 계속 넘버원이었다가 이제 밀려나기 시작해서 넘버 8까지 했다. 지금 거의 이제 넘버 10에서 밀려났죠. 지금 시장 자체로서는. 근데 기술로서 꽤 괜찮았거든요. 하나 그 독일 지사에서 굉장히 잘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페로브스카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하니까 이제 중국어 거의 우리나라하고 중국어의 경쟁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저는 IT도 IT는 미국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거의 5개국 간의 경쟁이라고 봐요.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독일. IP를 봐도 IP는 우리나라 4위잖아요. 우리가 독일을 제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목표는 우리는 일본이 아니고요. 저는 중국도 아니고 독일이라고 봅니다. 독일 잡는 게 일단 넘버 우선이다. IT 분야도 그러고 PT 분야도 그러고 ET 분야도 그러고. 그래서 중국을 먼저 제껴서 유럽을 먼저 평정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볼 만한 게 이제 일본이죠. 일본은 많은 경우에 2위, 3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쪽에서 쉽진 않은데 그래도 해볼 만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어떤 건 1위지만 많은 경우 지금 5위거든요. 이 5개 나라만 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애매해요. 어떤 건 4위, 어떤 건 3위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1등으로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전략들을 나름대로 갖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대중국 그 패러다임 전략은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데 산업 패러다임을 그 이제 박광기 소장 그러니까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이죠. 그분이 대안을 제시한 게 이제 세계 산업도시 해외 산업도시를 30개 건설하는 거 그렇게 해서 중국이나 미국이 잘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다른 나라 진출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나라가 한류 수출혁명 그걸 이루면서 전 세계에 이렇게 가면서 그게 사실상 대중국 포위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게 시장 부문에 있어서 기술만 갖고 다 1등 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틀림없는 거.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은 엔지니어 숫자 한국보다도 10배 이상 많고 퀄리티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를 앞질렀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숫자로 치면 중국 엔지니어가 이제 한국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게 저는 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됐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 기술 경쟁에서 중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산 사람이 와야 되는데 우산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더 이상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시장 혁신을 또 이룰 수밖에 없다. 시장 혁신은 남들이 깔아놓은 판, 이 세 개로 나눠진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제3의 길을, 제4의 길을 가야겠다. 여기서 그러니까 서방에도 우리는 진출 잘하고 중국이 하고 있는 쪽에도 우리나라가 러시아나 이런 데하고도 잘하고 그러고 이제 글로벌 사우스 쪽을 우리가 공략을 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 단지를 하나씩 다 건설해줘서 가는 결국 그게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저는 이제 30년 후를 얘기하는 거죠. 30년 후의 미래는 결국 기술과 시장 이 두 가지인데요. 세상을 바꾸고 있는 가장 크게 바꾸고 있는 기술과 시장인데 거기에 이제 사회변화, 거기 이제 한류라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경제와 안보하고 결합을 시켜서 가는 게 바로 산업 영역이거든요. 산업이 전 세계와 결합이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포용국가연합이라는 이제 전략을 제시를 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될 수밖에 없고, 이 포용국가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전 세계하고 대립하지 않고 전 세계를 우리나라로 끌어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화 영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산업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이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의 경공업, 중공업을 다 갖고 있는 나라는 현재 4개 나라밖에 없거든요. 한국, 일본, 독일, 중국, 미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그 외 나라는 이탈리아도 아니고요. 이 4개 나라밖에 없거든요. 이 4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호감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산업 기반을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를 딱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현재 우리 인구 5천만이 아니고요. 한국어를 쓰는 인구가 지금도 약 한 1억 명인데, 한국어를 아는 인구가요. 한국어를 쓰는 인구가 약 3억 명까지 늘 거고요. 그 3억 명이 한국 경제권, 그 포용국가의 글로벌 포용국가의 이 경제권 안에 들어오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인구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포용국가 연합이 가질 거고요. 그러면 영연방 53개보다도 우리가 훨씬 큰 포용국가가 될 겁니다. 약 한 100개 정도의 국가로 이루어진 포용국가에 이제 한국이 거기 중심 국가가 되지 않겠나. 이게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네, 봅니다. 중국 관련된 이슈는 되게 큰데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이 기술 패권 전쟁이 우리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지금 될 수 있는 것과 한류라는 키워드 잘 주신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 각자 사업하시거나 연구하시거나 하실 때 직접 이걸 잘 참고하시면 저는 뭐 이게 작은 변화지만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좋은 것 같고요. 어차피 이건 정쟁화가 됐고, 그리고 이걸 이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알아서 스스로 하길 바라고요. 다만 제가 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정부에서도 일을 해보고, 제가 공직에만 26년 종사했거든요. 제가 공무원 셋밥 먹은 게 26년입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요즘 와서 이제 충분히 한번 돌이켜보니, 저도 이제 의욕이 앞서가지고, 굉장히 뭐 국방개혁에도 한때 앞장선 적도 있고, 이제 에너지 분야 개혁에도 앞장선 적이 있고, 굉장히 과감한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이제 했었습니다만, 지나놓고 보니까 국방개혁 죽으라고 했는데 법 바꾸고 다 했어도 정권 바뀌니까 다 도래하면 답을 됐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 세상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세상은 바뀌는 논리가 있다. 예를 들면 국방개혁은 육사 출신이 해야 가장 잘 돼요. 미국 국방개혁도 미국 그 상한학교 출신이 나와서 한 게 잘 돼요. 근데 ROT 출신이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개혁이야말로 보수가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보수가 통일정책 얘기할 때가 잘 먹히거든요. 보수가 복지해가지고 오늘날의 이 복지제도가 독일의 보수 세력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이 누가 한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거든요. 보수가 했을 때 가장 잘 됐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진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보수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에너지 전환 이것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뱀을 잡으려면 친구의 손을 빌려라. 아리백 얘기를 그 경우도 제가 삼성 쪽에 웬만한 사람하고 얘기해도 이게 씨알이 안 통해. 근데 어디다 얘기하면 이게 잘 통할지 그걸 잘 맥을 짚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제가 현대차가 보고 수소차 포기하고 빨리 포기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라고 제가 10여 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실은 삼성한테는 똑같이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회장이 저렇게 차 좋아하는데 왜 전기차 하지 않냐. 이제는 앞으로는 자동차는 가전제품이 된다. 그래서 전기 잘하는 데가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잘하는 데가 해야지, 이제 하드웨어 잘하고 기계공학 잘하는 데가 못한다. 이제 바뀐다.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렇게 아무 얘기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부회장까지 만나봤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기계공학과 출신한테 얘기했더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게 예, 10년 전 임 얘기예요. 교수님, 저희가 이 포럼에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근무 예, 아무튼 시간 중에 그렇습니다.
해서 그래서 맥을 조금 잘 짚고 얘기하는 게 컴팩트하게 중요하다. 예. 예, 예. 아마 질문하시는 분도 그렇고 임 교수님이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충분히 넘칠 것 같아요. 그럼 예. 제가 좀 마무리 질문 한마디 드리고 오늘 예. 토론은 공식적으로 좀 끝내고요. 그리고 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남아서 조금 더 편안한 얘기 좀 나눌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것 예. 예. 그렇게 같습니다. 하죠. 예. 예. 하 대표님 뭐 질문 있으세요? 저는 에너지 11이라고 그 나트륨 전지를 하는 업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국내에서는 예, 예. 유일하게 하는 업체라서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쭉 들으면서 굉장히 그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강의 내용을 들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니 원자력을 하셨다는데 이런 식으로 사고를 전환하셨다는 게 저는 놀라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저도 그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그거거든요. 이런 이해를 확산시키는 게 정말 어렵더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들을 또는 생각하시고 계신 내용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게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아니, 그 비결은요, 정반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거 확산을 최대한 막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소중한 얘기를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은 비즈니스를 할 기회를 못 갖고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자체들한테 실제 그래요. 지자체들한테 초청해서 가면 여기 계신 분만 아시고 이 얘기를 남들한테 절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몇 개 사례를 듭니다. 신안 군수하고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 이제 그 봉화 군수나 이런 분들은 이런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듣고는 다른 지자체가 하기 전에 어 지자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줬어요. 그래서 태양광 무슨 이격거리 규제 이런 걸 다 풀어줬어요. 그리고 금융 지원 같은 거 하기 좋게 보증도 서주고 막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통계를 보시면은 이 지자체가 압도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보급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자체는 지금 돈이 넘쳐나요. 그래서 왜냐면 이 수익이 이거 인허가 할 때마다 나오고 거기서 조세 수익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자리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냥 그 지자체 자체 인구가 막 늘어나요 이제는. 그래서 사실은 이 그 발빠른 지자체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새로운 레거시가 됩니다. 지금 태양광 이런 거 전력망 접속권을 딱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30년 정도의 기득권이 생겨요. 이제는 우리나라한테 할당된 게 기껏해야 약 500기가와트밖에 안 되거든요. 500기가와트가 다 차버리면은 뒤늦게 이제 깨닫고 아 태양광이 돈이 되네. 풍력발전 돈 되네, 양수발전 돈 되네, 배터리 돈 되네, 나트륨 전지 돈 되네. 들어봤자 이미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악역을 대신해 줄 만한 사람을 잘 찾아가지고 조용히 가가지고 팁을 예. 알려줍니다. 이제 교수가 좋은 점이 지고하를 막론하고 전직 뭐 장차관이 됐든 제가 또 이제 차관급 고위공직자를 한번 했잖아요. 두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못 만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체 분들은 안 바쁘기만 하면 제가 대부분 만나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만나자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 저 친구 손을 좀 빌려야 되겠다. 제가 얘기해봤자 소용없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보라고 합니다. 본인 보고. 그리고 요즘 챗 GTP가 있는데요, 뭐. AI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뭐.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요즘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제가. 예, 저기 마무리하는 그 얘기로 하나 좀 쉽지 않은 답변일 수도 있고 이미 답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제 큰 역사를 좀 훑어주셨는데요. 원래 에너지라는 게 이게 순환, 움직이기 위한 생명체가 갖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민간이 쓰다가 산업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3차 산업혁명까지 해서 우리도 이제 많은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당면한 게 이제 기능체, 가깝게 로봇 또는 인공지능 같은 데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쓸 거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도움도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새로운 소비체가 생겼는데
다행인 건 말씀에 효율이 너무 좋아졌고 원가가 급격히 낮아졌고 이렇게 이제 에너지는 관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전자제품 전격인데 자연은 비전격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기술이 빠르게 나와서 대안이 나왔다. 그걸 제가 아까 혁신적인 대안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특강의 시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올 그 위기가 직면에 있는 것 같고 에너지는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 출혈 경쟁을 빅테크 기업 선진국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성 AI 파운데이션 협회이기 때문에 이 교수님의 그 고언을 좀 듣고 오늘 포럼을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 AI 에너지 때문에 뭐 걱정들이 많죠. 근데 저는 기후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약 3기가와트 정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AI한테만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데 지금 필요한 게 145기가와트에서 3기가와트니까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뭐 근다해서 아주 많은 양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난 거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꼭 마치 영국에서 마차가 이제 한참 전성기일 때 영국 사람들이 다 마차를 타게 되면 마차 똥으로만 뭐 빌딩보다 더 높게 건물보다 높게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마차 결국 그 영국 지배 못했잖아요. 그러기 전에 자동차가 나와버렸고 자동차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기차, 그때 자동차는 이제 가솔린차였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수송 분야를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결국 인류는 그 정도 해법은 그 정도는 그동안 가져왔던 우리의 문제에 비하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PC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PC를 지금같이 썼더라면 5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그때의 에너지로 따지면 지금 인류가 쓰고 있는 모든 전기 에너지 다 써도 지금 현재 PC 하나 인류가 지금 각 집안에 지금 PC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치면 1인당 뭐 10개 이상 쓰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100개 이상 쓰잖아요. 차 한 대만 하더라도 거의 100개 이상이 들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도저히 에너지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죠. 근데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일단 모의 법칙이 있고 게다가 라이트 법칙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주로 가격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집적도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이라든가 그건 뭐 저는 원래 IT 전문가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저 전자공학 쪽으로 공부한 사람이라 그쪽의 그 발전 추세나 속성을 놓고 볼 때 저는 뭐 전혀라고까지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하이 AI에서 다음 단계인 인조인간으로 넘어가는 저는 이제 5차 산업혁명은 이제 인조인간이라고 해서 보는 건데요. 그걸 우리나라가 여하이 잘 준비하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3대 전환 중에 저는 AI 전환,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 가장 큰 문제고 에너지 문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뭐 또 오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이게 3년 전만 하더라도 답이라고까지 말하기 좀 애매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는 이게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다음 정부에서는 어디가 집권을 하든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젠 컨센서스 굉장히 빨리 확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이제는 뭐 이제 이런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 그러고 하면 아예 명함 못 내밀고 금방 공박당하는 상황이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에너지 얘기를 했더라도 이런 얘기 안 하면요 아마 몇 개 질문 그럼 그냥 너가웃 될걸요. 그냥 반박하기가 너무 쉬우니까요. 뭐 GTP한테 야 한번 이런 얘기 이 PPT 올려놓고요. 한번 질문거리 몇 개 찾아봐. 그래서 해도 금방 나올걸요. 네, 그런 세상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